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세계관 여행 시즌 2. 오늘 벌써 7강입니다. 오늘 7강에는 프레임 전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시죠?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볼 때에 이성적으로 또 바르게 정확하게 해석해 낼 수 있죠? 과연 그럴까요? 자, 이제 곧 영상을 볼 건데 이 영상에서 학생들이 공을 몇 번을 주고받는지를 잘 헤아려 보십시오. 몇 번 주고받는지 여러분 딱 답을 기억하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보셨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동물을 본 분 있습니까?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죠? 고릴라였죠? 고릴라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영상을 본 100명 중에 95명은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프레임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눈의 시각의 프레임을 걸었는데 어떻게 걸었지요? 학생들이 공을 몇 번 튀기는지, 몇 번 패스하는지를 헤아려 보라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생각에 딱 틀을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공만 본 것입니다. 공이 몇 번 누구에게 패스되는지를 헤아리는 순간 어떤 동물이 지나갔는지 지나가지 않았는지 그건 내 눈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글자가 B로 보이기도 하고 13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글인데 13입니까? B입니까? 13일까요? B일까요? 12와 14 사이에 넣으면 13으로 보입니다. 왜요? 12와 14가 이미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속에 이 그림을 보는 순간 12와 14 사이를 묻는구나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프레임이 딱 지워진 것입니다. 반대로 A, C 사이에 넣으면요, A와 C 사이에 들어갈 글자구나라고 여러분 프레임이 결정하는 순간 그건 B로 보인다고요. 또 그림을 보십시오. 분명히 똑같은 크기의 원인데 다르게 보이죠? 다르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변을 둘러싼 원이 작으냐 크냐, 작은 그림일 때는 작은 원일 때는 크게 보이고 큰 원일 때는 작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의 감각은 절대로 있는 사실을 확실하게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진 프레임에 따라서 보고 프레임에 따라서 해석할 뿐이지요. 주변 환경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주변 환경이 어떻게 나에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리 보이고 왜곡되어 보이고 해석도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또 뭐 내가 느낀 것, 이게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기 기만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어떤 이치에 맞게 그렇게 이해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것들이 간섭한다고요. 그래서는 굉장히 그 어떤 이야기들이나 논리들을 막 단절적으로 막 확실하게 확고하게 막 내 것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볼 때마다 야, 참 좀 불쌍해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인지하는가? 프레임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한다고 했죠. 내 속에 확정된 프레임,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제공해준 프레임,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내 마음속에 그냥 나도 모르게 작성된 해석의 틀이 있다고요. 이 해석의 틀로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사물들을 그냥 재해석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프레임이란 뭐냐? 창틀입니다. 프레임, 창틀이 프레임이잖아요. 프레임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숲을 보십시오. 창틀에 나무가 10그루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 이 창 밖에는 큰 숲이 있구나. 그렇게 이미 결정해 버린다고요. 나무 10개 보고, 창틀 조그맣게 보고, 10그루 보고, 모든 곳에 창 너머는 숲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버린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나무가 그 화분이고 전부 다 사막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바다일 수도 있잖아요. 뭐 절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는 창 속에 비추어진 그것만 보고 모든 것들을 결정해 버리거든요. 모래사장을 딱 한번 보여주면요. 아, 저게 사막이구나. 그냥 그 모래사장이 씨름판일 수 있잖아요. 씨름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보고 나머지 다 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버린다니까요. 우리의 틀 속에 들어온 그 장면을 보고 모든 것들 다 유추하고 결정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종족이라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프레임에 따라서 생각하고 프레임에 따라서 확신하고 믿어버리는데, 이 프레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랄까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가 언어를 아는 만큼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언어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사고작용이 넓어지잖아요. 근데 이 언어를 가지고 어떤 정의를 내릴 것인가, 어떤 정의를 내릴 것인가, 그 정의가 딱 확실해져 버리면, 이건 확실히 그거다라고 믿어버리면 우리는 그 속에서만 헤엄치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만 뺑뺑뺑뺑 돈다고요.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바른 정의, 또 정의로운 정의, 또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다른 사람들이 내린 정의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건 무엇이다라고 내린 정의에 우리가 갇히면 그걸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울타리 밖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그 속에서 뱅뱅뱅뱅 돈다니까요.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에 부시가 이 테러를 당한 후에 FBI에게 수사하라, 뭐 CIA 경찰들에게 이 테러다, 뭐 범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범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뭐 수사하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테러와의 전쟁이다.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한다. 테러와의 전쟁, 그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하고 이 테러라는 악을 우리가 응징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뭘 동원할 수 있지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지요.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국회의 인준을 받기가 쉽지요. 그 군대를, 강력한 군대를 다른 나라로 파견하고 파송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이게 우리 언어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고착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그 경제 대통령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박정희 대통령이지요. 그러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씨가 이 오버랩 된다고요. 이미지가 다 오버랩 됩니다. 박근혜, 박정희. 아버지의 그 딸이지. 아마 뭐 좋은 것 안 배웠겠나. 그러면서 한번 이 박근혜 씨가 싹 웃어주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가 생각날까요?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는 유경수 여사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힘들고 직장 생활로 이 궁핍한 이 생활 가운데 어깨라도 토닥여 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사람. 이 프레임 전쟁에서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 대통령이라는 큰 이미지를 가지고 이 프레임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반대쪽에서는요, 좌파에서는 뭘 공격할까요? 반드시 프레임을 공격합니다. 프레임을 공격하는데 최순실의 본명은 최서원이지요. 최서원은 굉장히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언론을 동원해서 끝까지 최순실이라고 언론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표독스러운 이미지를 계속 내지요.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를 딱 붙입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십상시라고 하죠. 십상시. 한나라 때에 10명의 내관, 비선실세, 그죠? 그렇게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낙마시켜 버린다고요. 굉장히 무서운 프레임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프레임 전쟁은 그 정책에서도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없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내는 그 열 효율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영화 판도라라는 영화를 한 편 딱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 영화에 어떤 장면이 있죠? 바닷가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원자력 발전소라는 무시무시한 거대한 위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발전소가 폭발하고 사람들은 갈 곳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희생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다. 하나의 정서, 감정으로 이 상황들을 싹 녹여내면서 원자력은 무서운 것이고 원자력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고 원자력은 위험한 것이다라는 이 등식을 만들어내버리죠. 그러면서 판도라라는 영화를 한번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반원전주의자가 된다고요. 저도 영화를 한 편 보고 난 뒤에 이 생각이 바뀌는 모습들을 저 자신도 봤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원자력을 할 것인가, 발전소를 폐기할 것인가, 원자력 발전을 유지할 것인가, 이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까? 중요한 건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죠. 전문가들의 말이 훨씬 더 권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전문가들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 국민들의 감정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국민들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쪽이 승리하는 쪽으로 몰려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프레임 전쟁에서 그 도구가 뭐냐? 영상, 영화, TV, 언론이죠. 인터넷 신문들. 또 보십시오. 이게 좌파. 원래 정치는요, 좌파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좌파와 우파가 같이 간다고요. 모든 나라는 좌우가 같이 날아야죠. 좌는 무엇입니까? 혁신. 또 약한 자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우파는요, 지금 현재를 좀 지켜나가자. 이 좌와 우가 같이 날아간다고요. 근데 이 상대 쪽에서 프레임을 딱 씌우지요. 좌파는 앞에 뭘 붙입니까? 좌파하면 뭘 붙이죠? 종북 좌파라고 프레임을 딱 씌우는 거죠. 좌파는 북한을 따르는 족속들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붙여버리니까 좌파가 완전히 멸절시켜야 될 조직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우파는요,
보수 꼴통, 이렇게 기득권, 이렇게 하니까 또 기득권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가 혁신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프레임 전쟁을 하는 거죠. 최근에도 우리 또 우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의 홍준표 씨에게는 계속 막말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또 이쪽에는 또 반대로 부패, 부정부패, 마피아 이렇게 씌우기도 하죠. 우리나라 보편적 국민이 받을 수 없는 정서적인 아직은 받을 수 없는 이게 동성애입니다. 왜냐면 이게 아직은 그게 어렵잖아요. 받기가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동성애라면 우리가 배척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딱 프레임 전쟁이 시작됩니다. 동성애를 어떻게 프레임을 만듭니까? 동성애라는 프레임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성소수자라고 이 프레임을 바꿔버린다고. 정의를 다르게 한다고요. 용어를 다르게 쓰죠. 그 다음에 인권 소외자들, 인권에 있어서 조금 인권에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수자들이라는 거, 이렇게 또 다른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지금은 동성애나 성소수자들이 거의 국민들 마음속에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프레임 전쟁이 실패한 것, 프레임 전쟁에서 성공한 거죠. 여러분, 제가 진짜 이 이야기를 왜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전쟁은 총칼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국내 안에서 하는 모든 전쟁은요, 프레임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미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에 의해서 프레임 전쟁에 완전히 점령당했고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지금 마치 아주 저질 집단, 쓰레기처럼 그렇게 취급될 듯 말 듯한 그런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차우라는 영화를 본 일이 있습니다. 차우라는 영화를 본 일이 있는데, 진짜 지독하게 악덕 기업주거든요. 사람들의 돈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실공사를 하고 위험을 빠뜨리는 그 사람인데, 전혀 이 맥락이 안 맞는데, 상황적 맥락이 안 맞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장 어디 갔어? 물으니까, 그 직원이 11조로 갔는데요. 11조 드리러 교회 갔습니다. 맥락도 안 맞고 상황도 안 맞는데, 마치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 사업가가 약한 사람들을 다 뺏어가지고 하느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황해라는 영화도 보시면요, 그 악한 사람이 어디서 전화를 받습니까? 예배 현장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밀양 이런 영화도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할렐루야 이런 영화도 보면요,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마음껏 드시라고요. 마음껏 내가 다시 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난 짜장면. 이렇게 말하니까, 나 짜장면. 다 짜장면 시키는 거지. 굉장히 구두쇠고, 파렴치하고, 무지하고, 이렇게 그려낸다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실제 이제 언론에 보면, 목사 6개월 만에 나와. 목사 6개월 안수 가능. 대한민국 목사들이 도대체 몇 프로가 6개월 만에 안수받는단 말입니까? 정상적인 교단에서, 저도 대학을 4년 하고, 대학원을 3년 했고요. 대학원 3년 했죠. 대학 4년 했죠. 강도사 기간을 3년 했죠. 그리고 아직 10년 또 훨씬 더 진하게 부목사 생활을 합니다. 부목사 생활도 사실 목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님을 돕는 자잖아요. 수련 기간입니다. 수련 기간을 또 10년 넘게 한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담임 목회를 하는 그 시간까지 20년 넘게, 저도 20살 때부터 지금 48살까지 아직도 수련 기간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어져 간다고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게 제 모습이 특이한 게 아니고 저의 모습이 일반적이라니까. 근데 일반적인 건 다 숨겨두고요, 이상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걸 가지고 또 그렇게 배출된 사람도 없는데다가 막 그렇게 언론에 퍼뜨리는 거죠. 프레임 전쟁에서 우리가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예수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여러 가지 많은 현장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 언론, 영상, 문화, 이 영상과 문화와 언론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재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이 이 프레임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요, 프레임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선포하고 뿌려내는 것은요, 인터넷, 언론, 영상, 영화 이런
측면이지. 이런 장르지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개화기 때부터 교회가 없이는 역사가 기술되지 않습니다. 교육, 경제, 그 다음에 북한 공산당을 막아낸 그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적인 전통 속에서, 기독교적 틀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기독교적인 힘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왔는데, 그건 하나도 비춰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긍정적인 모습은 하나도 비춰지지 않아요. 또 다른 종교는요, 굉장히 그걸 심도 있게 멋있게 그리면서 항상 이 기독교는 막 폄하하고 또 세습 문제, 그 다음에 부정부패, 재정사고, 그 다음 이렇게 굉장히 나쁜 쪽으로 이걸 해석한다고요. 비춰준다고요. 이 프레임 전쟁에서 계속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프레임과 프레임이 싸우는데 상대방이 만든 프레임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토론으로 아니면 논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상대가 만들어낸 프레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만든 프레임 안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논쟁하면 그들의 프레임만 강화될 뿐입니다. 그러면 프레임에서 이기는 길은 더 강력한 프레임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프레임, 예수신앙이 가지고 있는 사랑, 박애, 자유, 인권, 그 다음에 교육, 여러 가지 많은 사회의 긍정적인 면들을 가지고 새로운 프레임을 해석하고 만들어내고 또 알리는 거죠. 지속적으로 알려나가야지요. 언론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계속 강조해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레임을 짜고 만들어도 서사 구조로 확정되지 못하면 그 프레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말잔치에 불과하다고요. 서사 구조가 뭘까요? 그 프레임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확정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정하고 보여주는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죠?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대로 살아가느냐,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레이건이라는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1980년대쯤 대통령인가요? 그 사람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그분은 우파지만 좌파나 우파나 무당파나 그냥 다 그분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재임 시절에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완전히 몰락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분이 영향력 있는 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성, 진실성, 사회적 연대와 인간적인 유대, 이걸 이길 프레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정치가들은 자기의 정책을 좀 알리기 위해서 막 허세를 부리고 그걸 은유화시키고 그다음에 프레임을 짜고 프레임을 제작하고 프레임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레이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영역을 하지 않겠다. 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진정성과 진실성과 인간적 유대로 승부하겠다. 그래서 그냥 진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는 정책적으로 반대인 사람도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는 다르지만 틀린 건 아니다고 확정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를 뿐이지만 저 사람 한번 말 믿어보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한번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이 레이건이 강조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프레임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프레임이다. 그 평양 지방의 개성 지방입니까? 하나의 그 문서가 발견이 되거든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문서인데 탐관오리가 한양에 있는 판서에게 재물을 주고 관직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상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 서북 지방에는 야소 교인들이 너무 많다. 야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고 정의를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사회를 바르게 하는 일들에 너무 열심이다. 도저히 여기서는 압제나 수탈이나 이것들을 할 수가 없다. 나를 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그런 편지들이 발견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윌버포스가 있잖아요. 윌버포스 이전에 그 영국이라는 사회는 그 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고 구조는
그 제국주의입니다. 온 세계를 그냥 막 자기의 물질적 풍요로 만드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그때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가치가 아니다. 그건 복음적 가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흑인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흑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새로운 프레임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예 제도가 폐지시키거든요. 계속 좋은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계속 좋은 프레임, 가치를 담은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제시하고 그 프레임으로 살아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을 때에 프레임이 바뀌어가고 프레임 전쟁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빛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빛이 빨간색을 비추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 빛을 비추면 노랗게 보이겠죠. 결국 이 빛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드러나게 하는, 해석하는 하나의 중요한 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추는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프레임을 짜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실을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 이게 곧 그 드러나야 할 동네, 드러나야 할 세상의 정체를 결정한다고요. 프레임 전쟁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 정치가들이 만들어내는 프레임, 사회적으로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프레임 속에서 생각하고 프레임 속에서 결정합니다. 건강한 프레임, 성경적인 프레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내가 순종하는 프레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프레임은 다다익선, 그냥 많은 것이 선이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선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움을 살 만큼 좀 더 넓은 집, 또 좋은 차, 그 다음에 막 많이 풍성하게 높이 올라가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간절히 외치고 싶은 삶의 프레임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미 중심 프레임입니다. 의미 중심 프레임. 한 석공이 있었다고 하죠. 한 석공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막 굉장히 막 험한 말을 해대면서 빈정거리면서 돌을 깎고 있고, 한 사람은 굉장히 기쁘게 노래를 부르면서 돌을 깎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게 빈정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보십시오. 내가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내가 할 짓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욕이 안 나오게 됐습니까? 응? 입에 풀칠하려고 내가 이 짓거리 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옆에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그분에게 물으니까요. 이야, 난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내가 작업하는, 조각하는 이게 천년 만년 우리 후세대들에게 물려줄 작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작가입니다. 나는 예술가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냥 돌 깨는 잡부냐, 나는 예술가냐, 이 의미 차이가 그 삶의 기쁨을 만들어낸다고요. 결국 정의는 누가 내리죠? 정의를 내리는 것은 나 자신이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만드신 바고 나의 노래고 나의 기쁨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정의 내려주셨잖아요. 그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의미 중심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비교 프레임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는요, 주인공이 없어요. 전부 다 조연입니다. 전부 조연이에요. 주인공은 누굽니까? 전부 타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나를 결정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면 내가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밉게 보이면 내가 미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내가 좀 뭐가 됐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교 당하면요, 이 끝없이 불행해진다고요. 또 내가 누군가 비교하면요, 행복할 일이 없는 거죠. 비교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이 내 삶의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이 삶에 있어서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셨다. 주인공 프레임, 비교 프레임 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을 보다 누구와로 승부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어디에 사느냐? 내가 직업이 뭐냐? 이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사람 중심의 프레임, 공동체 중심의 프레임. 여러분, 이게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취한 위치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웃고,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찬양하고, 내 손을 꼭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행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의 기원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프레임 전쟁에서 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의 프레임으로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고 신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강 프레임 전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